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게 카메라 앞에 언제까지 설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줄어드는 거로 봐서는 조금 일찍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3월 13일에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뒤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어교육론 제3장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국어 교과서 공부하기 전에 제가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에 알린 게 있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뒤에도 안내하겠지만 공부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이번 주 강의는 2시간 동안 오프라인으로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실시간으로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문항을 제시하면 거기서 작성을 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과제란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을 수 있을 텐데 공부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미리 보라고 했는데, 자, 1장과 2장 공부해달라고 했습니다. 1장과 2장, 그 다음에 문식성에 대한 공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식성은 여러분들이 책도 있어요. 문식성에 책을 찾을 수도 있지만 책 찾기가 너무 힘들면 포털 사이트 같은 데에서 검색하게 되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국어교육과 문식성을 연계시킨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넓게 공부해주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문항이 공개된 다음에 그때부터 검색해서 글을 쓰려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시험지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잘 준비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에 딱 시험지를 사이버 캠퍼스에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워딩을 해서 제출해 주는 거입니다. 글로는 썼는데 말로 설명하니까 다 알아들었죠? 선배들 거 시험지를 힌트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1장은 선배들이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2장부터를 봤는데 2장도 그전에는 약간 지식적인 면을 물어보는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오픈북이잖아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나올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쓰는 게 나올지 한번 잘 고민해 바랍니다. 책에 있는 그대로 옮겨 쓰는 거라면 하지 않겠죠. 그래서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고, 1장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국어교육 입문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공부해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어교육의 정체성이 뭔지 등등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기말 보고서 제출 또는 중간 보고서 제출하는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해주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처음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오픈북입니다. 자료는 마음껏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갖다 놓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그 자료 찾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 잘 해주고, 또 하나 컴퓨터를 작성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환경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해 줘야 됩니다. 저는 안 돼요 그런 얘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로 워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갑자기 컴퓨터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시험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감당해 줄 수가 없고, 과제 제출 마감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마감 이후에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점이라든지 아니면 점수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 주 다음에 있는 시험에 대한 안내를 잠깐 다시 한번 했고요. 오늘은 이제 강의 제3장입니다. 제3장 나가는 부분,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 3장에 대한 걸 조금 더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까지 조금 더 연결되고, 요 3장, 국어과 교과서는 4장에 나오는 교사학습 방법, 수업 방법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이라는 부분을 여기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교육과정이 왜 중요한가? 교육과정이 기능 얘기했습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국어과 교육과정은 어디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안내를 했었습니다.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교육의 체제가 되고, 교사학습 계획이 되고, 교사학습 내용이 되고, 교과서의 내용이 근거가 되고, 교사학습 방법의 기준이 되고,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래도 잘 기억하지 못하겠으면 4가지만이라도 외웠으면 좋겠다. 교육과정은 목내방평이다. 목내방평 뭐냐? 목표. 국어교육의 목표가 제시된다. 네, 국어교육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하면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방은 뭘까요? 네, 교사학습 방법 또는 수업 방법. 평은 평가. 그러면 교육과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6개까지 안내되더라도 적어도 쓰라 그러면 4가지로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능이 뭔지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죠? 다시 4자로 하면 목, 내, 방, 평. 예, 그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방법과 평가가 합쳐졌어요. 교사학습 방법 및 평가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목내 방평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얘기 중요한 거에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고 교과서의 사례를 쭉 살펴보는 것을 할게요. 교과서의 사례 나오는 부분은 사실 3학년 1학기 때 교재 연구라는 교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 및 연구법에서 다시 한번 다룰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다면 다루지만 혹시 다른 분이 한다면 못 다룰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주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의 특징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목표 지향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재구어져서 주세요. 목표 지향적이다 라겠습니다. 목표가 나온다는 거고 목표는 되게 계층적이라고 했어요. 계층적이 뭐였죠? 계층적? 혹시 읽은 사람? 요약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읽었을 텐데 계층적이라는 건 목표라는 건 조금 더 큰 목표도 있고 작은 목표도 있고 학년 목표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영역별 목표도 있고 계층이 나눠진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한번 이제 지금은 아니고 다음 학기에 가면 교과서 분석을 하다 보면 얼마나 정교화되어 있고 그 정교화를 하게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하나하나의 장치가 거기에 나와 있는 약물기호 또는 기호 또는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부분도 얼마나 정치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자료이에요. 교수학습의 자료, 즉 교수의 자료, 학생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수학습 수준으로 구체화시켜야 되죠. 교사들의 수준에서만 볼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교과서예요. 누구의 수준에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월성이 가치 판단의 중요성 중에 수월성? 목적 달성, 목표라고 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에 수월해야 된다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월성은 영재교육에서 수월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 수월성은 좀 수월성이 가치 판단이죠. 좀 수월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좀 듣겠고 그 밑에 조그맣게 썼죠. 목표 달성, 좀 목적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텍스트다. 어떤 목적? 교사학습 목적. 좀 국어교육의 목적은 뭐였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필기 쫙 하면서 했는데 국어교육의 목적은 국어 사용 능력 신장.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달성하기 위해 실용적인 텍스트여야 된다라는 거 보셨습니다. 그럼 국어 사용 능력은 뭐였죠?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그러면 예전의 교과서가 뒤에 이제 사례를 보면 예전의 교과서가 읽기 위주의 교과서였다면 읽기 능력만 주로 했던 실용적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5차 이후에는 듣기, 말하기, 쓰기가 많이 강조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용적으로 그 능력을 키워주자라는 뜻이 담아져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특정 교과나 학문 분야의 내용에 기반한다. 국어과는 도구교과의 특성을 담고 있고 범학문적, 범교과적이다. 범학문적, 즉 범교과적이라는 거 보면 국어교과서에 국사 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가정, 가사 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교과서를 읽기 위해서 국어교과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도구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내용을 다룬다. 물론 요즘은 조금 벗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 실리는 소설들은 여러분들 혹시 입시 공부하면서 했겠지만 중학생이 꼭 읽어야 될 소설, 고등학생이 꼭 읽어야 될 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대표성을 많이 띈다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문학 시간에 주로 대표성을 띈 소설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걸 좀 깨긴 합니다. 항상 모범적인 텍스트, 그걸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을 벗어난 텍스트도 교과서에 실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실린 소설들은 우리가 대표성을 띈다라고 하고 대표적인 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범 글이 많이 쓰이는 게 이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교과서 미상 그림에서 봤습니다. 이 그림 예전에 수시평가를 자주 보던 시기에는 요거 꼭 시험에 나오던 거였는데 혹시 선배들 시험지 받아본 사람들 알겠지만 요 교과서의 미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나옵니다. 자, 교과서는 뭐냐?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쓰이는 거였습니다. 즉 상호 매개체라는 말을 뒤에도 쓰거든요. 그래서 매개체였습니다. 교실 현장이에요. 그럼 교실 현장은 뭐냐? 교육과정의 조금 더 넓은 범위겠죠. 즉 교육과정을 하면 교육 커뮤니티가 되겠죠. 커뮤니티가 더 넓은 범위가 되고, 그럼 교육보다 더 큰 넓이는 뭐냐? 사회, 문화, 정치입니다. 우리가 곧 투표도 있게 되는데 정치가 교육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드느냐, 철학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 교육 커뮤니티도 달라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교실 형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교실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 또 교실 형태를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문화적인 것, 교육 커뮤니티 이런 것들의 핵심, 액티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교과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중고를 다니면서 교과서 없이 공부한 수업이 얼마나 있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조금 더 넓히면 교과서는 교재라고 할 수도 있죠. 교과서 없는 수업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중핵적인 역할, 교육 공동체 또는 교실의 중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과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교과서의 기능입니다. 학습자와의 관계. 즉 학생의 입장에서 교과서 볼 때 뭐 해야 되느냐? 학습 자료가 제공돼야 되고요. 동기유발도 돼야 되고요. 또 평가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좀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잠재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의 상대적 개념은 표면적 교육과정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숨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 교육 시간마다 교과서를 꺼내놓고 공부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가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은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과서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했어도 우리가 배우면서 느꼈던 겁니다. 학교에도 그런 것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교직에서 교육과정 시간에 좀 더 다루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직 논술에서도 잠재적 교육과정이 많이 나오고 주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교사와의 관계. 교사는 뭐 해야 되냐? 교사에게는 교수 자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가에 안내도 해야 됩니다. 교과서에 보면 학습 활동 또는 읽기 후 활동 같은 부분이, 특히 평가 활동도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실에서 교사 학습과의 관계, 즉 아까 잠깐 앞에서 나왔는데 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교육 공동체와의 관계. 아까 그림에서 교육 공동체 기억나나요? 위상에서 그 외적 교실 윗부분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교육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지금이 구성주의 시대다. 그럼 구성주의적 가치관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교육의 지적 관리를 수준한다. 사회 정치 문화와의 관계. 이거는 어떤 거죠? 교과서 위상 중에 맨 바깥에 테두리에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학습자를 언어 문화 공동체 인문화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문화적 문식성. 문식성 또 나오네. 아까 얘기 나왔는데 문식성의 말이 지금 매우 보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어떤 책에는 여러분들 리터러시를 검색하면 문해력이라고 번역된 책도 많고요. 어떤 책은 예를 들어 컴퓨터 리터러시라고 하면 컴퓨터 소양이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호교육학에서는 문식성, 리터러시를 문식성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영환 선생님이 이거를 얘기한 뒤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가끔 박영목 선생님은 문식역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식이라는 부분, 그를 인식하는 능력, 그걸 그냥 성질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면 되고,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교육의 교재에도 문식성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특별하지 않으면 리터러시 또는 문식성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의 기능, 이거는 쭉 우리 교재에 나온 건 아닌데 노명환 선생님 책에 고교육학 개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강의한 부분을 할 때 이 책 한번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안내하면서 그 기록은 압니다. 학문 관점, 내용 제공, 교사학습 방법 제공, 동기유발, 연습, 평가 자료의 기능이라는 부분 한번 기억해 주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다른 것들과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조직화시킨 거고요. 뒤에는 쭉 이거를 그냥 핵심 용어 중심으로 나열, 7가지를 나열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좋은 교과서의 효과, 고교육이 이해 제3장에 보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교과서는 뭐 해야 된다? 국어 사용 경험, 아까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이니까 국어 사용 경험을 잘 할 수 있고, 실제적인 자료, 이거를 오센틱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자료 또는 다른 말로 생태학적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생태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나오네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 언어 문화에 대한
이게 뭐냐면 우리 교과서 묵상 중에 종이교과서는 바깥 테두리까지도 함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교사와 학생 이게 뭐냐면 비계설적 이런 말 할 때 배우게 되는 비고치기 비계설적 때 나오는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층적 교육과정, 심층적 교육 아까 표층적 교육과정, 심층적 교육과정, 잠체적 교육과정 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총체적이어야 된다. 언어 특성은 총체적으로. 혹시 예전에는 말하기 듣기 교과서, 읽기 교과서, 쓰기 교과서가 있었는데 지금 국어 교과서거든요. 국어도 뒤에 나오겠지만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로 나눠져 되어 있던 중학교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총체적으로 하나의 국어,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총체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게 외국에서도 총체적 언어 교육이라는 홀리스틱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우리도 지금 그것이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1학년 때 우리 토론과 글쓰기 배울 때 보면 글쓰기 하기 위해서는 쓰기만 존재하지 않죠.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읽었죠. 읽고 나서 서로 토론하게 되고 토론한 내용을 써보게 되죠.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같이 총체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요 다양성이라면 요즘 딱 더 우리가 딱 다가오는 말은 다문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문화만 꼭 다양성은 아니지만 다양성을 존재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교과서에서는 어촌이면 어촌, 농촌이면 농촌, 산촌이면 산촌, 또는 도시면 도시 그런 다양성도 함유할 수 있어야 된다. 잠깐 얘기하면 기행문일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기행문일 때 어디에서 출발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행문이 예전까지는 많았다가 2007부터는 바뀌었어요. 예전은 제주에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돌아오는 부분이 많이 빠진 기행문도 많이 나오게 돼요. 어디 지역을 도착한 거.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구조는 서울 위주의 서울 수도권 위주의 교과서 관점이죠. 우리 대전에 있다 그러면 대전에 출발 대전에죠. 교통의 중심인데, 그렇죠? 복합통일을 간다든지 대전역을 간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면 충청도를 좀 넓히면 오송역에 가서 여행을 가서 어디를 가서 오송역으로 돌아온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 다양성도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학습자를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인지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의적 지원이라는 부분까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문식 환경 관련 문식성 요구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복합 문식성을 예를 들었네요. 복합 문식성, 우리가 요즘 매체라고 하는 부분이 복합 문식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라는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가 복합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보는 것도 복합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톡대화도 복합 문식성을 반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복합 문식성이라고 하고 복합 문식성을 매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영상 이미지 자료라고 하기도 합니다. 라는 거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교과서의 내용과 교육과정의 관계. 이거 여기 교재로 페이지를 썼는데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등가라고 해요. 거의 그대로. 즉 교과서가 교육적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알고 작품을 읽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는 이거를 뭘 반영한 거냐? 작품에 나타나는 교육적 표현의 특징과 효과를 이해한다. 그럼 거의 비슷해요. 이걸 등가. 그 다음에 68, 69쪽에 보면 확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뉴스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뉴스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냐?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뉴스를 만들 수 있다. 뉴스가 영향을 미치는 거 굉장히 큰 범위고 또 하나 더 나갔죠. 뉴스를 만들 수 있다까지 나가게 되니까 훨씬 더 교육과정보다 확장시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축소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축소. 예를 들어서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지키는 태도를 지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넓은 범위일 수 있어요. 예시. 자, 이거를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뭘 수 있을까요? 교육과정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쓰기 윤리뿐만 아니라 뭐냐면 쓰기 윤리에 대한 부분을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쓰기 윤리를 좀 더 할 수 있어요. 자, 얘를 조금 더 쉽게 하면 얘를 만약에 여기다 갖다 놓으면 훨씬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자, 교육과정이 이거였다. 교육과정이 쓰기 윤리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 자, 조금 저기 쓴 거를 조금 바꿔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이 쓰기 윤리다. 그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쉽겠네요. 쓰기 윤리보다 더 넓은 범위를 찾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어떤 거를 찾으면 되느냐? 교과서에서는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작권을 지키면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 또는 학습 목표. 그러면 쓰기 윤리는 저작권만 포함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교육과정이다. 저걸 좀 바꿔서 조금 더 쉽게 하면 쓰기 윤리라는 건 어떻게 있냐면 우리 그 교육과정 해설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쓰기 윤리에는 우리가 그 변형시키는 것, 그대로 인용도 잘못하지 않는 것, 내는 표나 그래프의 내용을 그래프의 내용을 그 축소한다든지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가져온다든지 하게 되면 안 되는 부분도 윤리라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용할 때.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저작권을 지키면서라는 부분만 할 수 있다. 왜 이런 축소 현상이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이 교과서, 이 쓰기 윤리를 가르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 10차씩을 다루어라 라고 하면 괜찮은데 실제 교과서에서 다룰 수 있는 건 한 2차씩 또는 3차씩밖에 안 된다. 그럼 2차씩, 3차씩 동안 쓰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축소해서 쓰기 윤리 중에 이번에는 저작권만 다루자라고 축소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축소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정의적인 목표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읽기는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라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이걸 문제 해결 과정은 다 하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읽기를 통해서 어떠 우리 삶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니까 등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친구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읽어보자 라고 하면 조금 더 줄인 부분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장이나 축소는 거의 볼 수 없을 거예요. 교과서에서 보기 힘든, 교과서를 분석해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과정이 지금 이 교과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검정교과서거든요. 검정교과서는 뭐냐면 어느 교육부에서 위탁한 어느 기관에서 심사를 해야 돼요.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심사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게 검정교과서가 탄생합니다. 심사에서 탈락하면 여러분들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해요. 근데 이 교과서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보면 검정이라는 부분 얘기했는데 검정이라는 부분 통과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교과서마다 보면 뒤에 누가 조사를 했고 심의를 했고 내용 조사를 했고 연구위원이 누군지 심의원, 여기 3학년 교과서를 보면 지금 이건 3학년 건데 3학년 교과서를 보면 굉장히 반가운 사람 이름이 하나 또 계속 나오고 어느 교과서든지 보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교과서들을 보게 되면 검정을 통과해야 돼요. 검정을 통과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을 준수했는 겁니다. 그럼 교육과정을 준수했는가는 굉장히 확장을 하거나 축소하면 교육과정을 준수했다라는 되게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는 대부분이 검정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뭐로 반영하느냐? 등가로 반영을 해요. 그래야 통과할 확률이 많거든요. 이 교육과정을 심사하는 사람이 확정을 시켰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확정했어? 축소했다. 그럼 이 교육과정을 다 이거 달성 못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등가. 그렇기 때문에 등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렇지만 100%는 아니지만 예전에 2007 교과서에서는 등가 확장 축소가 꽤 많이 발견됐는데 가면 갈수록 거의 등가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교과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등가 확장 축소 조금 어렵지만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용어 오늘 우리 끝이 아닌데 우리 교재에도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안내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해주고요.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입니다. 얘도 참 여러분들 굉장히 수시시험이라는 부분을 봤으면 아주 단고수님이에요. 자주 만나는 애들입니다. 수시시험. 다행이죠. 선배들한테 수시시험에 약간의 공포를 들었을지 모르는데 매주 보는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을 못하는 아쉬움이 저한테 굉장히 큽니다. 그 경험을 해서 뭐 5점 만점에 0점도 맞아보고 1점도 맞아보고 그런 추억이 쌓여야 되는데 그 추억도 지금 못 쌓고 있습니다. 빨리 대면 강의가 돼서 그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은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 쭉 나와 있는 건데 문종 중심, 문종은 쉽게 얘기하면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장르와 관련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 중심과 관련된 게 있고 목표 중심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우리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대표적인 걸 썼습니다. 문종 중심은 문종을 제대로 익힐 수 있어요. 시단원이다. 우리 교재에 나오죠. 시에 대해서는 계속 배우게 되니까 시에 대해서 많이 익힐 수 있어요. 단점은 시만 쭉 배우다 보면 우리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역시 교육과정 분석하죠. 굉장히 많아요. 그 성취 기준을 다 다룬다는 게 힘들죠. 물론 국어를
뭐 1년 동안 300시간 가르치면 모르지만 우리가 100몇 시간밖에 못 가르치거든요. 그동안에 나눠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용은 충실히 못 다룬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기능 사용. 그래서 여기서 국어 사용 기능이라는 부분이면 듣기만 하게 읽기 쓰기가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제 중심. 주제 중심은 그 가치. 예를 들어서 그 효에 대해서 배운다. 그럼 효와 관련된 시, 소설, 수필 또는 뭐 영화 이런 것들 다 가져와서 다룰 수 있어요. 그렇게 주제 중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주제 중심을 하게 되면 이게 약간 윤리교과인지 아닌지라는 부분이 있어 주제 중심은 좀 덜 다르긴 합니다. 주제 중심의 대표적인 교과서는 언제 있었냐면 우리가 7차 교과서 때 국정교과서였거든요. 국어교사 때 전국 국어교사 모임에서 만든 우리말 우리 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건 주제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이다. 그러면 가정의 달이니까 효를 다루기도 하지만 5월에 노동이라는 단원이 있었던 학년이 있어요. 노동. 왜? 5월에 뭐가 있죠?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 있어서 메이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근로를 주로 다룬 때가 있고 막 그랬습니다. 성에 따라서 다룬 적도 있어요. 여성과 남성을 다루기도 하고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다루기도 하고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꾸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주제 토론거리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뭐또 단점을 뭐게 되냐면 그 교과적 특수성 아까 얘기했죠. 교과적 특수성 교과는 국어과라는 건 교과적 보편성과 정체성,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치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윤리과 초등학교 치면 도덕과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주제교과서의 다른 구성의 약간 문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목표 중심 교과서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과서는 목표 중심입니다. 목표 중심은 조금씩 변형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대부분 성취 기준이 돼요. 아까 여기서 썼던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쓴다. 글 쓰는 태도를 지닌다. 그러면 단원 목표 중심 교과서가 뭐냐면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니기 이렇게 단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쓰기 윤리 이렇게 단어를 만들게 되면 쓰기 윤리와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충실히 다루는 부분이 되죠. 다음 단지 계속 이게 패턴이 되다 보니까 좀 흥미가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흥미가 없어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읽기 전 활동이나 또는 수업 전 활동을 굉장히 많이 넣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이제 실제로 수업 시간을 하게 되면 수업 시간 때 동기유발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교과서가 동기유발 하는데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동기유발을 수업 중에 즉 교육과정을 실현된 우리 배웠었죠. 교육과정 중에 맨 마지막 보겠죠. 교실에서 해준 교육과정에서 이거를 이루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용어는 쭉 한번 기억해 두고요. 얘는 다시 또 만납니다. 곧은 아니고요. 나중에 또 만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기억했어요. 다시 한번 세 가지 보였죠. 다시 한번 문정, 네, 문정 나오고요. 문정 또 하나 주제, 목표. 다 써있는데 있는데 어려워하네요. 다음에 이거를 안 써있는 상태에서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을 세 가지 쓰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일 경우도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변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뒤에서 한번 서로 나눌게요. 교육과정 이전 시기 한글 첫걸음 바둑이와 체스 교과서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에 1차부터 3차 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분을 좀 큰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 그다음에 4차 교육과정 문종 중심 교과서가 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아까 썼던 말이 나오죠. 문종 중심 이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지식적인 부분이 강조됐고요. 그다음에 5차부터 7차까지는 이제 언어 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강조되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7차에 외형이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외형도 확 바뀐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었고 크기도 조그만 책에서 크게 바뀌었고 또 하나 7차 때는 듣기 말하기 읽기라는 교과서 나눠주게 되고 중학교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국어가 나눠지는 시기 이렇게 외형이 큰 체제가 바뀌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 2009, 20, 15 교육과정 시기입니다. 이때는 7차까지 중등은 국정이었는데 2007이 오면서 중등은 검정교과서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2015 시제에도 초등만큼은 국정이에요. 근데 초등도 5, 6학년은 다음 시기에는 검정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검정이 점점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다음에 중고등은 검정교과서 체제였고
금전 교과서니까 교과서가 지금 여기 2015다. 그럼 2015의 중학교 교과서가 9종이거든요. 그럼 9종이면 무슨 교과서를 배워야 되냐? 누가 선택하느냐? 학교에서 선택합니다. 선생님들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교과서 선정위원회라는 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배우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의 선택권이 많아졌다. 그래서 A 학교 배우는 거, B 학교 배우는 교과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학을 혹시 가본 사람은 혹시 실감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같은 교과서는 모르지만 여러 교과가 다 달라서 교과 새로 구입한다든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내용 영역 통합분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7차 때는 듣기 말하기 쓰기가 강조되어 있던 생활국어가 있었고 읽기와 문학이 강조되어 있던 국어라는 교과서가 있었는데 지금 국어교과서로 통합되고 있는 부분 이건 2007때까지도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9, 2015가 오면서 통합분 형태로 바뀌게 된 형태가 됩니다. 자, 교과서의 실체는 우리 그 국어교과 교육용 시간에 주로 많이 보진 않아요. 3학 1학기 교재민의 문법을 보면 교과서 실체 아니면 더 궁금하다라고 하면 우리 과사무실에 가면 지금 교과서가 쫙 다 전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한테까지 기회가 갈지 모르겠어요. 3학년들이 워낙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보면 교과서가 어떤 체제인지 쭉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라벨을 붙여놨거든요. 이게 2015 체제인지. 지금 교과서가 워낙 과사 책장이 많이 좀 부족해서 2015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교과서는 그 과사 바로 앞에 보면 국학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2007 이런 교과서도 보여져 있으니까 형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교과서 역사에 배웠던 것을 실제로 쭉 살펴보는 시간이 좀 이따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이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